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이른바 기름통 호떡 투척 사건. 자, 호떡 좀 잘라달랬는데 주인이 거절하자 이 펄펄 끓는 기름통에 호떡을 냅다 던져서 주인에게 이 3도 화상 입혔던 그 사건 말입니다. 자, 이 경찰에 따르면 이 호떡을 투척한 60대 남성. 홧김에 그랬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고의가 아니었다 했답니다. 아니, 암만 홧김에 그랬어도 가게 주인이 아 뜨거! 하면은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괜찮냐고 했어야죠. 아저씨 그 일을 버려놓고도 환불해달라고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이 경찰은 이 특수상해가 아닌 단순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 올리죠. 자, 3살짜리 어린 아이에게 40초 동안 무려 14잔의 물을 마시게 했던 보육교사들. 자, 울산 어린이집 학대 사건의 주범들이 모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자,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인천 노래주점 이 살인 사건 주범 허민우에 대한 1심 선고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징역 30년 선고됐습니다. 자,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인 뒤에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아, 정말 간만에 반가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전국적으로 비도 오고 지역에 따라 흐리지만 주말 동안은 내내 쾌청하다고 합니다. 바람 쐬러 가시기 좋겠죠? 자, 주말에는 사건 반장 보지 마십시오. 안 보셔도 됩니다. 대신 오늘까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죠. 의리! 자, 준비되셨으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외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원생들에게 상습적인 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현금 인출기를 2시간 간격으로 이용한 10대 보이스피싱 송금책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송우영 기자, 양재열 변호사, 박상희 소장, 최형진 뉴스 리포터,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양 변호사님,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호떡 투척 사건, 일단 그게 진짜 3도 화상을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딱 펄펄 끓는 기름통에다 그걸 탁 던지니까 이게 팍 튀면서 그 호떡 가게 주인분 몸에 3도 화상이 입었는데 아니 저걸 그래서 많은 또 누리꾼 분들이 저게 어떻게 단순 상해냐 막 그래서 좀 경찰의 어떤 이 처분에 좀 불만을 표시하시더라고요. 예, 아마 경찰도 고민을 좀 했겠죠. 그리고 누리꾼들이 이제 뭐 사건 반장 같은 걸 많이 보신 분들은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던져서 저렇게 상해를 입힌 게 아니냐라는 거였고요. 경찰도 그 부분을 고민했을 텐데 이게 뜨거운 호떡이나 기름을 직접적으로 이 사장님에게 던진 건 아니고 기름이 튀어서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이 범죄 행위에 이 도구를 이용한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최종적인 판단은 또 검찰에서 기소하는 단계에서 또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건 바로 시작해보죠. 자, 2년 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것이죠? 네, 20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었는데요. 교사 10명이 아이들 40여 명을 학대한 사건이었습니다. 3살짜리 원생 아이에게 물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었는데요. 영상이 나오면 보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가해자가 3살짜리 원생 비군에게 물을 억지로 먹입니다. 이게 12분 동안 7잔을 억지로 먹였다는데요. 그러니까 12분 동안 7잔의 물을 억지로 먹였다고 합니다. 이 피해 아동은 울면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오줌을 싸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원생들이 대다수 하원하고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군에게 밥을 억지로 먹이기도 했고 또 다른 아이들이 먹다 남은 잔반까지 모아서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적 학대도 있었는데요. 남자 원생과 여자 원생의 하의를 모두 벗겨서 서로 마주보게 하는 등 이런 성적인 학대도 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소장님, 이게 되게 오랫동안 학대가 진행이 됐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렇게 장기간 가능했던 것일까? 한 사람만 그랬으면은 그건 드러났겠죠, 금방.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가담을 하고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을 벌이다 보니까 이게 비밀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한 명의 교사가 아니고 여러 명의 교사가 같이 가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실험들이 있어요. 집단 동조 실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거나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도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 그 행동을 하던가 아니면 내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하면 조금씩 나도 그 동조 행동을 하게 된다는 실험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런 뭐 이런 실험이 있다고 해서 이가 인간의 어떤 습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치울 그런 사건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리더가 담임 선생이 중요한지 원장이 중요한지 또 옳지 않은 거에서는 빨리 내가 판단을 해서 그걸 안 해야 되는데 거기 교사들까지도 이제 빠져들었다는 그런 인간의 허약함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내주는 사건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 이 사건이 어린이집 내부 고발이 아니라 그 피해 아동의 부모의 신고로 이게 전모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그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수사를 한 경찰은 27건의 혐의를 찾아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그 CCTV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이 물을 억지로 먹이는 등의 장면을 보셨죠. 그 이 범행이 혐의에 없었던 겁니다. 담당 검사는 경찰이 보낸 이 혐의에서 실수로 혐의 3건을 빼먹고 공소장을 작성했는데 이 뒤늦게 지난해 연말 가해자 신고 직전 피해 아동의 부모가 이 법원으로부터 CCTV를 받아서 이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이게 재수사 결과 가해 교사가 10명이고요. 이거 놀라지 마십시오. 학대 건수는 660회, 피해 아동은 40명이 넘었습니다. 이 어린이집 교사들이 무더기로 이렇게 범행에 가담한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660회. 와, 정말 엄청나네요. 자,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례 없는 범죄다. 이거 누가 한 소리입니까? 네, 어제 1심 선고가 열렸는데요. 재판부가 한 말입니다. 이제 울산지법에서 1심 선고가 열렸는데 재판부는 이 물을 먹인 게 식사 교육이 아닌 가해 목적의 범행이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영유아가 과량의 물을 단시간에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이렇게 질타를 했고요. 또 재판부가 교사 대부분이 학대에 가담하고 서로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 피의자들 형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이제 피고인이었고요. 가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무거운 지금 피고인 같은 경우는 징역 4년의 실형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된다. 그리고 10년 동안 취업 제한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행의 가담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고요. 징역 1, 2년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4명 정도는 집행유예에 그친 경우도 있었고요.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책임을 물어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임현택 회장이라는 분이 이 재판부와 검찰에 이건 살인미수다라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었거든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아이들한테 맹물을 이렇게 단시간 내에 많이 마시게 하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확 떨어져가지고 이 물이 뇌세포로 이동을 하면서 경련이 벌어지고 경련이 나고 최악의 경우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이거는 단순 아동 학대가 아니라 살인 미수다. 이런 전문가 소견까지 전달을 했는데 정작 이 피고인들은 양형이 부당하다.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겁니다. 어느 쪽에서 가해한 측에서 피고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유라고 하기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아동들이 천만다행히도 크게 다치거나 뭐 정말 얘기한 것처럼 끔찍한 결과를 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지켜봤었을 때는 아동학대 치고는 가장 많이 이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이 징역 그래요? 4년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했다라고 재판부에서는 밝히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무겁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피해 아동들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생각을 그럼요. 하시면
그 생각만으로도 야 4년 너무 약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아동학대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은 지금 저 현재 진행형으로 정립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확실히 양형 기준을 세우는 중이라고 지금 저는 보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온 판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군요. 자, 일단 지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당연히 이 아동들이겠죠. 피해 아동들일 텐데, 소장님, 만약에 이 아이들이 이 보호자 손에 끌려서 뭐 소장님한테 온다면 좀 네. 어떻게 상담을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재판부나 뭐 외부에서 보면 변호사님도 다행히 뭐 아주 크게 상처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 말에 좀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심리적 상처가 상당히 클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시기 0세부터 3세까지 아이들 36개월까지 아이들이 저 안에서 많았고 그 아이들 이 나이 때는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뭐 구강기, 항문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굉장히 먹는 거 이런 거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그 아하. 심리 내적인 구조를 형성을 하는데 12분 동안 7잔의 물을 먹인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 아이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트라우마틱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 아이의 행동이나 언어나 어떤 존재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님, 저는 좀 또 궁금한 것이 왜 저렇게 아이들을 학대하는 그 심리,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스트레스를 푸는 아이들을 그냥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나요? 왜 저러는 걸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 학대할 때 이 일이 하기 싫으면 제발 좀 하지 그러니까요. 말아라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유치원 선생님들도 무척 많으시겠지만 이런 몇몇의 자기 이제 하기 싫은데 아이들을 돌보는 건 굉장히 사실은 많은 희생을 요하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본인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하거나 반항하거나 싸우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을 푸는 감정의 화풀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0대 보이스 피싱범입니다. 어떤 사건이죠? 네, 이게 어제 오전 11시 반쯤이었습니다. 부산 동래구 사직동의 한 병원 근처 ATM기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ATM기 근처인데 보이스 피싱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계속 돈을 뽑고 있다. 이런 신고였습니다. 경찰이 바로 현장에 출동했고요. 추격 끝에 1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자, 그렇게 잡았는데 그 한 사람만 잡은 게 아니라 또 있었다고요? 예, 또 있었습니다. 불과 2시간 뒤에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남성이 돈을 뽑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요. 경찰이 출동해서 잡았습니다. 역시 10대 비군이었고 사기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575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자, 신고자는 달랐습니다만 범행 장소는 공교롭게도 2시간 전 보이스피싱을 검거한 그 바로 ATM이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진짜 요즘에 말이죠. 누가 ATM기 가가지고 현금 뭉치를 막 인출을 하고 그걸 송금을 하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정말 이 방송 보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ATM 기계 앞에서 뭔가 뭉치를 뽑거나 집어넣는 사람들은 일단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앵커님이 그렇게 주목해 달라고 한 행동을 저기 관할인 사직지구대, 동래경찰 사직지구대 김재민 경장이 또 주변 시민들에게도 평소에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또 굉장히 외진 장소여서 좀 눈에 안 그러네요, 띌 수 진짜. 있지 않습니까? 딱 달랑 한 대 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신고해달라고 평소에 당부를 해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차례에 걸쳐서 잇따라 검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저는 진짜 이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송금책, 붙잡힌 송금책,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두 명의 10대가 이런 짓을 하다가 딱 걸렸다는 건데,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왜 10대들한테 이런 짓을 시켰으며 얘네들은 또 왜 그걸 하겠다고 했을까? 응? 그러니까 이제 고액 알바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이 이유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은 뭐 만만한 3대죠. 왜냐하면 그 나이 때 10대 남자애들은 무모하고 겁없고 맞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속아 넘어가기는 쉬운데 돈이 필요하면 그걸 참 참아내지는 못하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사실 온라인 안에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딱 활용하기 좋고 그다음에 이제 10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돈은 너무 필요한데 벌 곳은 없는데 요것만 걸리지 않으면 나한테 고액 알바로 돈이 주어지니까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좀 그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저기 이 고액 알바
제가 그 구인 광고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구인 구직 사이트 같은 데다가 이력서를 딱 올리면 채권 추심 업체다. 또 해외에서 카지노 하는 사람들한테 송금을 하는 그런 알바다. 그러면서 일당으로 뭐 무려 많게는 20만 원. 또 현금을 이렇게 딱 지정한 곳에 가서 받아오면 거기서 인센티브 몇 %. 자, 변호사님, 솔직히 10대들도 자기들의 노동력의 가치가 일당 20만 원이다, 뭐 10만 원, 이거는 반신반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신반의 했겠죠. 반신반의 하는데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사건 반장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벌써 이 보이스피싱 역사가 지금 10여 년을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인출책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해 왔습니다. 뭐 그냥 일반 국내인이었다가 뭐 해외 국적을 둔 사람이었다가 그렇게 변해가는데 지금 보이스피싱 조직들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우리한테도 또 속아 넘어갈 사람들을 찾고 있다.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성년만 돼도 이거 잘못하면 느낌이 걸릴 수 있겠다. 예.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용될 수 있겠다 있는데 10대들만 해도 아직은 사회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에이 내가 뭐 잘못될 일 있겠어? 라는 생각을 안이하게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요즘 얼마나 이게 정말 그러냐면요. 이 돈 심부름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튀 사고도 빈번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범 지령을 내리는 자들도 지정 장소에 가서 신분증 들고 사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라. 그리고 ATM 기로 가라고 해가지고 또 그 앞에서도 신분증 들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럼 뭐 10대들은 또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그냥 들고 튀면 되잖아. 돈 받아서. 자, 근데 보이스피싱범들은 그냥 그대로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왜? 뭐가 됐든 어차피 못 찾는 거니까 불법에 가담한 걸 아니까. 돈 포기하는 셈 치고 그 돈 들고 튄 아이들한테는 니들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을 한번 사진을 찍고 나면 그다음부터 또 발목이 잡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10대들이 사건 반장을 보기는 어렵잖아요. 시간상. 혹시라도 그런가요? 부모님들이 보시면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검은 발목이 잡히고 나면 빠져나오고 싶어도 이제 두려워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내가 신분증까지 다 지켜 있고 저 사람들이 증거 가지고 있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신고해 버릴 텐데. 왜냐하면 대부분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이 본 조직들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거든요. 큰일이네요, 진짜. 자, 10대들 이 사건 반장 유튜브로 다시 보기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꼭 보세요. 자, 최영진 리포터. 예.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 문제가 아니에요. 10대들 지금 우리 숱하게 소개해드렸잖아요. 이제 뭐 너무 많은데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스피싱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최근에 지난 8일이었는데요. 오후 10시에 2명이 금은방에서 금을 훔치고 미리 준비해뒀던 렌터카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용해 도주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자, 금은방에서 금을 훔친 이 2명의 청소년, 14살 A군, 15살 B군이었는데요. 금 20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자, 이들은 미리 그 준비해둔 렌트카를 운전해서 경기도 가평군 설악 IC에 차를 버리고 도주를 계속했습니다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붙잡혔고요. 당시 그 체포 당시에 훔친 금은 발견되지 않았고 A군 등은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금을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이게 말이죠. 준비된 제가 부탁했던 그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자, 이게 제가 수요일 날 양 변호사님 아이스크림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 터는 지금 10대들 모습인데 아니 저 진짜 보세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쟤네들 지금 모자도 안 쓰고 있고요. 신발 보세요. 슬리퍼 신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저런 절도를 하면은 마음이 급하니까 튈 때는 신발 안 벗겨주려고 운동화 신고 보통 하는 게 보통인데 절박함도 없어요 쟤네들은. 아마도 이제 우리 양일카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스스로 소년범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대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들어오는 것도 보세요. 그냥 설렁설렁 걸어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뭐. 또 흔히 하는 말로 10대들이 또 겁이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또래들이 가지고 있는 무모함 같은 것도 반영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소개한 그 렌트카를 했던 범죄 금방 같은 경우에는 경찰도 여죄를 수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렌트카를 빌렸고 이 장모를 어떻게 처분했는지 또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이 경우에는 아까 보이스피싱도 그렇지만 또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10대들을 이용하는 어른들도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금 20돈을 10대들이 와서 팔려고 했는데 그걸 500만 원 주고 샀다?
어떤 어른이 그랬는지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그 10대들이 금 20돈을 들고 가는데 그럼 렌트카는 어떻게 빌렸을까요? 어른이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는 10대들도 정말 정말 정신 차려야 하지만 그거를 이용하는 어른들이 훨씬 더 나빠요, 진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허민우의 1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검찰은 허민우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허민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신상 공개 결정도 나서 검찰에 송치가 되는 과정에서 얼굴도 공개가 됐었죠. 자, 그때 장면 잠깐 보고 이어가시죠.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범행을 자백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번에 몇 번이고 찾아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었어요? 그냥 이 속상한 마음에 찾아가서 그냥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죄송. 어디 찾아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유기한 쪽에 가서 말입니다. 4번 정도 가서 그냥 술도 2번 따라 놓고 그냥 그렇게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싶으신 말 없으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신상 공개됐는데 혹시 마스크 벗어줄 수 있으세요? 예, 한마디 해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욱하지도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누가 보면 그냥 단순 폭행 뭐 이런 건 줄 싸우지 않겠다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안 싸우겠다고 말을 하는데요. 참. 아무튼 근데 강윤성 같은 경우는 뭐 송 기자 알겠지만은 그때 현장 취재 기자들이 마스크 좀 벗어달라 하니까 그냥 네. 그 질문을 씹었잖아요. 네, 벗지 그러면서 않았었습니다. 벗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확 하면서 벗었단 말이죠. 네. 허민우 경우도 신상 공개가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혹시 벗을 의향이 있냐고 물으니까 스스로 마스크를 내려서 얼굴을 공개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윤성 경우도 신상이 공개됐었지만 예. 마스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흉악범들이 내리지 않는데 허민우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먼저 내리고 저렇게 얼굴을 공개했었습니다. 자, 그 양 변호사님도 들으셨지만 자기가 살해한 사람을 유기한 그 장소에 가서 술을 따라줬다. 저게 참 정말 당시 뭐 많이 회자가 됐죠. 황당해서. 예. 그러게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욱하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 얘기만 들으면 아이고 뭐 술 먹고 그냥 뭐 어디서 신랑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 정도긴 합니다만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뭐 목숨을 잃고 이제 안매장 당한 사람이 그러면 설령 영혼이 있다고 해도 술 따라줬으니까 고맙습니다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뭐 진정성이 아예 없다 이런 것보다도 본인이 정말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내가 이만큼 반성하고 있다 이런 거를 뭐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노래 주점 손님 살해 허민우 징역 30년입니다. 자, 이 뭐 재판 뭐 결과를 전해드리기 전에 최영진 리포터가 예. 지난 4월에 있었던 사건 내용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쯤이었습니다. 인천 중구 신포동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서 40대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요. 술값으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40대 손님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늦게까지 영업한 것을 빌미로 뭐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화가 난 거죠. 허민우는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또 호흡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13시간에 걸쳐 방치해서 숨지게 합니다. 이후에 부평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직후 혐의를 부인하던 중 결국 피해자가 툭툭 건들면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했다면서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자, 허민우가 올해 34살이니까 30년을 다 살고 나오더라도 60이 넘으면 나오긴 하겠네요. 자, 그런데 허민우가
정말 이게 범죄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했지 않습니까,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뭐 100번 양보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뭐 한다고 하고 인정해 준다고 해도 그 후에 방법들이 너무 잔인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잔인하고 잔혹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CCTV에 본인이 혹시 잡혔을까 봐 근처 가게들을 다닙니다. 식당도 가서 CCTV도 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근처 마트에 가서 쓰레기 봉투나 락스, 테이프 뭐 이런 걸 다 구입하고 얼마나 태연하게 활동을 했는지 주변에 있는 뭐 이웃 같은 경우에는 절대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소장님, 그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동생이 네. 법정에 직접 나와서 저 허민우 좀 엄벌에 처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었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지금 허민우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화를 내고 싶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술값도 잘 안 냈는데 신고도 하고 그다음 내 뺨도 때리고 복부도 찼다. 그래서 내가 그걸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내가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때리다 보니까 사망했다. 뭐 이런 류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동생은 뭐라 그러냐면 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우리 형은 그렇게 대범한 사람이 아니다. 먼저 손찌검을 할 만큼 사실 지금 보면 허민우가 그 뭐 체격도 되게 좋고요. 네. 함부로 건드리기 좀 어려운 인상이잖아요. 그렇게 뭐 술주정을 할 만큼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난 납득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형이나 너무나 보고 싶다. 그다음에 이제 용서를 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꼴망파 조직원, 인천 조포 꼴망파 조직원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 검찰이 허민우한테 몇 년을 구형했었나요? 검찰이 징역 30년 구형했었습니다. 어. 오늘 선고 결과와 똑같은 건데요. 구형한 만큼 선고가 나왔던 겁니다. 검찰은 당시에 허민우가 재범 위험성 점수가 16점이 나왔는데 높은 수준인데다가 준법 의식이 결여돼 있어서 재범 위험성이 크다.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 청구했었습니다. 그 결심 공판 때 허민우 표정은 어땠답니까? 이게 뭐 피고인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인했다고 이제 변호인 측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허민우가 운영해오던 그 사업장이 좀 잘 안 되고 적자 상태여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범행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허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면서 허 씨가 성실하게 경제 활동을 해오고 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는 경위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요. 허민우는 최후 변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구형 그대로 형량이 정해졌는데요. 근데 보통 정말 잔인한 수법 이러면은 한 사람을 해하더라도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는데 말이죠. 예, 일단 검찰 구형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에서도 왜 그럼 검찰 구형이 무기징역까지 안 갔냐면 우발적인 것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우발적으로 보인다라고 재판부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건장한 체격의 폭력 조직으로서의 활동 경험까지 있는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이 그런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코로나19 기간에 불법 영업을 하면 실랑이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런 행동을 하는 바람에 범죄의 단초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인 게 시신을 그렇게 사실 이제 송계를 하면서 유족들에게 슬픔을 추스릴 기회마저 빼앗았다라고 해서 검찰 구형대로 그대로 처벌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가죠. 산부인과 의사를 사칭해 미성년자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이혼 소송 도중 부인과 함께 살던 딸을 데려와 돌려보내지 않은 남편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을 알아봅니다. 자, 첫 번째 사건에서 지금 소개해드릴 2차. 자, 송 기자. 네. 진짜 제가 정말 사건 반장 통해서 정말 별의별 흉악범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이놈은 진짜 나쁜 놈 같아요. 네. 저희가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많은 직업들을 사칭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PD를 사칭한 경우가 최근에 있었고요. 사진작가를 사칭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의사를 사칭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산부인과 의사를 사칭한 30대 남성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남성은 2019년 대구에서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로 속였는데 미성년자들한테 접근을 했는데 피해자가 16명에 달합니다.
주로 네이버 지식인 상담 게시판에서 답글을 다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임신 중절 관련한 고민을 다는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접근을 해서 댓글을 남기거나 채팅을 요청하는 형태로 접근을 했다고 하고요. 진료를 구실 삼아서 신체 특정 부위를 찍어서 보내라, 음란 행위를 유도했습니다. 이후에는 치료를 해주겠다면서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의사 사칭하다가 직접 수술까지입니다. 아니, 의사 아닙니다. 사칭한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에요. 근데 실제로 낙태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진짜 시술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 불법 낙태 시술을 할 정도면 좀 곤궁한 처지에 처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낙태 시술을 했어요. 중요한 건 태아의 상태나 뭐 임신의 기간 이런 거를 뭐 따지지 않고 그냥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피해자는 또 건강에 위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양 변호사님 이런 경우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제가 그냥 수술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제가.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런 정도까지는 처음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인 것 같고요. 또 이 사람이 그 불법적인 낙태 시술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약품들을 훔쳤습니다. 산부인과에 들어가서. 어떻게요? 절도를 했다고요. 훔쳤고, 그리고 그 믿게 하기 위해서 의사 가운도 있고요. 자격증도 위조를 했고요. 뭐 명함, 명찰 이런 것까지 다 만들었고, 세상에. 더 제가 황당한 부분이 실제 독학을 통해서 상당히 의학 지식을 갖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런 노력과 능력이었으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었지? 그러게 정말 정상적인 일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인간인데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게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자, 소장님 아까 최영진 리포터도 얘기를 했지만 보통 그 10대 뭐 잠깐의 실수로 이렇게 임신을 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부모한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학교에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본인이 해결하려고 그 네이버 무슨 지식인 같은 데 올려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걸 탁 덥석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의 심리를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니까 뭐 의학 공부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심리도 공부했을 것 같은데 뭐 앵커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이때 이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임신을 한 상태라던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여성 질환의 문제가 생겨버린 경우라던가 이러면은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압도되는 두려움이 그럼요. 있잖아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10대 중반, 10대 후반 여자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누군가 인터넷에서 얘기했는데 누군가가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면 덥석 잡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좀 두 번째 고통에 빠졌습니다. 와, 진짜 저는 제일 소름 끼치는 게 보통 물론 이런 낙태 시술을 할 때 수술을 할 때는 태아가 이제 많이 자랐거나 이러면은 의사들도 이거는 산모의 어떤 건강 때문에라도 안 되면 근데 이자는 지금 그런 걸 신경 안 썼다는 거잖아요. 막 했다는 거잖아요. 네. 와, 자 그런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근데 이미 다른 사건으로 뭐가 있었다면서요? 네, 이미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런 사건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서 혐의를 받았었고요. 또 대리운전을 하다가 손님이 취해서 잠들었는데 그 옆에 있던 어린 딸을 추행하고 그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까지 했습니다. 이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새롭게 휴대전화를 새롭게 만들고 다시 이 혐의로 체포되기 전까지 범행을 계속 이어갔던 겁니다. 소장님, 이 인간 뭐라고 얘기했답니까? 재판에서? 네, 그러니까 일단은 범행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인정을 했는데 그 변명이 좀 과관입니다. 일단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아이고. 변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심신미약도 주장했습니다. 나는 인격장애도 있고 아이고. 정신병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독착 등도 있다. 그러니까 정신병 때문에 이런 거니까 나를 좀 선처해 달라라는 이야기인데요. 결정적으로 이런 증세로 치료받은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을 수 없고 너무 모든 것들이 치밀하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재판, 항소심까지 이어졌는데 1심과 2심의 형량이 차이가 났다고요? 네,
1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이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이 됐습니다. 각각 선고가 내려졌는데 징역 23년, 25년 두 개가 나왔습니다. 여러 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2심,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이게 합병이 돼서 병합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대구 고법이 진행을 했는데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성적 도구로 삼았다. 또 어려운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을 도와줬다고 얘기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자, 아까 이 주점에서 뭐 술값 시비가 나가지고 지금 30년, 징역 30년이 나온 허민우 같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 일단 이자는 물론 정말 터무니없는 짓을 했지만 사람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진. 자, 그런데 무기징역. 저는 그래서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간만에 정말 그래도 정말 뻥 뚫리는 재판이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말이죠. 일단 피해자들이 너무 많고요. 또 피해자들 상당수가 또 아동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범죄에서 그친 게 아니라 실제 크나큰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혔고요. 실제로 건강에도 위해를 입혔고, 저는 이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여러 번 얘기를 한 것처럼 불법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 태아의 단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살인이라고 재판부는 본 거예요. 여러 사람에 대한 사실상 살인이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우리 법은 태아는 별개 사람으로 보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분명히 산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범죄만 있다라고 보지만 재판부가 봤었을 때는 이거는 그냥 목숨을 이렇게 여러 명을 뺏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거는 그냥 생각입니다만 판결문에 흐르는 어떤 기본을 보면 그런 것이 느껴져요. 자, 일단 저는 이자는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제. 자, 그런데 이제 남은 거는 피해자들이죠. 소장님, 정말 네. 정말 완전 무자격자에 의해서 몸을 막 이렇게 유린당한 이 피해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생각만 해도 좀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제가 만난 많은 내담자들도 10대 때 겪은 성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사실 10대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사실은 겪을 수밖에 없기도 한 나이잖아요. 물론 이렇게까지 결정적인 실수라든가 결정적인 사건이라든가 어떤 무지로 인한 어떤 큰 일을 겪으면 안 되고 이렇게 피해가야 되지만, 만약에 이때 겪었더라도 사실은 이때 잘 본인을 회복해서 내가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런 걸 다시 셋업하면 얼마든지 성인이 돼서는 다시 또 새롭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묻어둔다든가 도리어 주변에서 너의 잘못에 대해서 질타를 당한다든가 이러면 이 상처가 썽이 나서 더 2배, 3배로 고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이런 일을 겪었지만 나는 소중하다는 인식을 꼭 가져야 되고요. 주변에서도 이 아이들, 사실 10대 아이들이잖아요. 예. 더 돌봐주고 더 애정으로 좀 봐줄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딸이 아빠한테 납치가 됐다?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이혼 소송 중에 딸을 부인에게서 데려와서 돌려보내지 않은 남편에 대한 재판입니다. 남편은 2007년 프랑스 부인과 결혼해서 2009년 3월에 딸을 낳았는데요. 프랑스에서 함께 살던 이들 부부는 2012년 3월 남편이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 별거하기 시작했고요. 딸은 부인이 프랑스에서 홀로 키웠습니다. 자, 부인은 2012년 7월에 프랑스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고, 프랑스 법원은 딸에 관한 친권은 부부 양측이 모두 행사하되 딸은 부인과 함께 살도록 하고 남편은 여름방학 때 한 달 정도 원하는 장소에서 이 딸을 만날 수 있도록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임시 조치를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2014년 7월 남편은 한 달간의 면접 교섭권을 행사를 하고요. 돌려보내줄 것을 약속을 했는데 한국으로 데려와서 8월이 돼도 이 딸을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았고요. 오히려 부인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 데려온 거면 그 기간 끝나면 돌려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프랑스 법원의 임시 조치에 서로가 합의를 했고 약속을 하고 데려온 건데, 예. 이게 단순하게 개인과의 약속이 아니라 법적인 사실은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었던 건데 이걸 따르지 않았던 거죠. 부인 입장에서는, 아내 입장에서는 이 딸을 연락조차 못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바로 프랑스 경찰에도 고소를 했고 또 임시 조치였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프랑스 법원에서도 이혼을 인정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 엄마에게 있다라는 판결도 했고 그 판결을 또 우리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서 중간에 또 임시조치였기 때문에 인도 면접 교섭이 끝났으니까 인도하라는 명령까지도 또 우리 법원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를 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 프랑스 법원도 그렇고 우리 법원에서도 이 딸을 어머니에게 데려가는 게 맞다라고 판결도 내렸지만 그래서 강제로 집행을 하려고 봤지만 아이잖아요. 아이가 뭐 범죄자도 아니고 뭐 물건도 당연히 아니고 하기 때문에 딸이 싫다고 하면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는 건데 딸이 5살에 한국에 와서 프랑스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3년 지난 아이고 사이에. 세상에. 한국 생활에 또 익숙해지니까 아이는 저 프랑스 갑자기 가려고 하려니까 전 못 가겠어 하니까 또 못 데려간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 수원지법에서 일단 뭐 1심 판결이 있고 1심 판결 때 그 집행관이 와서 아이를 프랑스 엄마한테 보내려고 하니까 아이가 저 가기 싫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너 그거 진심이야 그랬더니 아빠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어요 뭐 이랬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뭐가 됐든 아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프랑스 말도 잊어버리고 하니까 당연히 아이 입장에선 다시 또 프랑스 가서 새로 뭘 하려는 생각을 하려면 네. 막막하긴 했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하나는 뭐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나이 때 이제 5살부터 한 뭐 8살, 9살까지 또 가장 중요한 게 또래인데 이제 막 내 친구들도 생겼고 뭐 학교에 가기도 하고 유치원에 가기도 하니까 여가 너무 재밌고 친구들하고 애들한테 그 나이 때 애들한테 이 회사 가자 그럼 제일 슬픈 게 친구랑 헤어지기 맞습니다. 싫어. 예. 그런데 또 언어도 안 되니까 나 가기 싫어요라고 얘기를 했고 또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딸한테 왜 가기 싫으냐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가면 아빠가 죽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니까 사실상 두려움을 좀 세뇌시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뇌시켰다. 네, 그러니까 주입을 네가 시켰다. 가면 아빠는 죽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해서 너 절대 안 간다 그래야 된다. 가면 너 거기서 되게 무섭고 말도 안 통하고 친구도 잃지만 너 가면 니네 아빠 죽는다. 만약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또 그러겠네요. 어쨌든 아빠에 대한 사랑도 있잖아요. 엄마에 대한 그림도 그렇죠. 있고. 그렇지만 나가 가면 우리 아빠 죽는구나. 그럼 또 이 아이들은 또 아빠를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 그러면 아이의 입장은 그렇다 치고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뭐가 됐든 그 프랑스든 한국이든 계속 이렇게 법적인 어떤 처분이 나오는데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심지어 프랑스 법원에서는 영장까지 발부를 했어요. 진짜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프랑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우리나라에서 집행이 되려면 우리나라 법으로도 이게 범죄여야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면접 교수권을 침해했다는 걸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 우리 법은 그런 건 없어요. 우리 형법에는 대신에 이제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납치했을 때 하는 그 범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혼 소송 중에 국내에서도 아이를 몰래 데려가 버리고 뭐 유치원 끝나고 오는데 차에 태워서 데려가고 이러면 그 사람이 아버지건 어머니건 약취유인죄 적용하는데 근데 적용합니다. 우리 법원도. 예, 예. 그건 적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건은 처음에 아이를 데려올 때 법원에서 두 사람의 합의하에 아이가 온 거예요. 합법적으로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했던 거예요?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이렇게 데려가는데 이거를 약취유인이라고 볼 수 있어? 라고 해서 검찰에서도 이 어머니가 고소를 했지만 다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결국 법적으로 법원에서 아니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왔다고 할지라도 중간 어느 시점부터는 이게 돌려보내지 않은 것도 약취유인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법원에서 재판이 비로소 열린 겁니다. 자, 일단 그 아버지의 속마음 뭐 당연히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뭐 아버지도 이 딸이 꼭 같이 있었으면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또 엄마도 딸이 꼭 데리고 오고 싶었고 우리 뭐 익숙한 그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빠가 뭐가 문제냐면 내가 딸을 보낼 수 없는 건 내가 너무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아이 엄마가 아이를 학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좀 면밀히 살펴봤는데 뭐 학대 증거라고 제시한 영상을 보니까 그냥 다른 아이들하고 노는 수준의 영상이고 피고인의 주장은 딸의 인도를 거부하고 자기의 책임을 묘면하기 위해서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학대는 없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1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심은 미성년자 약취죄가 인정된다고 보고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아이의 나이와 또 엄마와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 겪었을 아이의 또 심리적인 그런 상태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2심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네, 2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이를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선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돌려보내면 선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러네요. 심증을 조금 얘기해 준 건데요. 그러자 이 남성이 5년 만에 2019년 10월에 딸을 프랑스로 돌려보냈습니다. 5년 만에 엄마한테 돌아간 건데요. 그러자 2심 재판부는 유죄는 인정했지만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선고를 직접 하지 않은 건데요. 그 이후에 대법원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선고유예를 한 2심을 다시 한번 확정을 했습니다. 자,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또 확정이 됐네요,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의 의미는요. 지금도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도 이혼 소송 중이나 다른 이유로 해서 상대방 배우자 허락 없이 아이를 마음대로 그냥 데려가 버리면 부모라도 약취유인자 적용받아 처벌받습니다. 예. 근데 이 판결은 뭐가 의미가 있는 거냐면 처음에 데려갈 때는 법원의 허락하에 당사자 동의하에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돌아갔던 거예요. 데려갔던 거예요. 근데 중간에 돌려보낼 때가 됐는데도 안 돌려보낸 것도 역시 약취유인이라고 판결을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그 배경에는 이게 모든 이런 아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이들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따지는데 아니 세상에 데려다 놓고는 어머니하고 유대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렇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곳인 프랑스 마을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건 아이의 복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본 겁니다. 아니, 그럼 이제 아빠는 영영 딸 못 만나나요? 영영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로 갔잖아요. 예. 프랑스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하면서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할지를 유보시켜 놓은 상황이었는데 2016년에 그렇게 유보해 놓은 거를 그러면 이제 돌려주세요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형사처벌까지 받았고 프랑스 법원에서도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안 돌려보냈었지 않습니까? 되찾으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소장님, 근데 뭐가 됐든 이 엄마 아빠 사이에 이런 막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아이잖아요. 네, 이제 정확한 분석이신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저는 아빠와도 이 아이는 나쁘지 않게 지낼 거예요. 왜냐면 아빠도 이 아이를 정말 사랑했고 엄마와 있어도 잘 지낼 거예요. 엄마도 굉장히 백방으로 뛰어다닌 거 보면 이 아이 사랑하는데 문제는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하나도 구조가 안정되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이 아이가 너무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어떤 관계든 이제라도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책이로나마 안정적인 구조를 맞춰놔야 그 아이에서 아이가 나는 아빠도 언젠간 볼 수 있고 엄마랑 여기서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프랑스에서 잘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는데 둘 사이가 이게 이렇게 어른들만의 욕구로 인해서 아이가 자꾸만 희생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아이가 희생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네, 사내 연애로 결혼을 했다는 김 씨 부부. 나이는 동갑이지만 입사가 조금 더 빨랐던 김 씨가 직급도 연봉도 높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비교적 넉넉한 김 씨와 달리 아내의 부모님은 신혼집 마련 자금을 보태줄 형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내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꽤 많은 돈을 저축해뒀고 두 사람은 가진 돈을 모두 합쳐서 공동 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김 씨 부모님이 재산을 미리 정리한다며 작은 상가를 한 채 증여해 주기로 했는데요. 아내가 신혼집과 마찬가지로 증여받을 상가 역시 공동 명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김 씨 부모님은 공동 명의로 할 경우에는 상가를 증여해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부모님께 증여받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해달라는 아내의 요구 들어줘야 하는 걸까요? 자, 오늘 소개된 사연은 한 언론사에서 소개한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표상형님이 사건 마냥 너무 좋은데 소개되는 내용들이 너무 우울하다고 그러시는데 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수진 기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증여는 해주겠다. 그런데 공동명의는 이건 절대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일단 시부모님과 이 며느리 사이에 평소에 약간 좀 갈등이 있었구만 이거. 에? 네, 표면적으로는 고부 갈등이 없었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신혼 초 부부가 크게 다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만약 이혼을 하면 신혼집을 위자료로 달라고 했었고 이 사실을 김 씨 부모님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부 사이가 회복이 됐고 이후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증여 얘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공동 명의를 두고 다투게 된 이 김 씨 부부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사연을 조금 더 풀어보죠. 일단
두 네. 집안의 경제적인 어떤 여력의 차이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남편 집이 좀 더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은 공무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성실히 돈을 모았고 또 모은 돈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결혼 당시에 자가로 돈을 합쳐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신혼집 마련에 6억 원이 필요했는데 남편 쪽에서 부모님 도움까지 받아서 4억 원을 냈고요. 아내 쪽에서 2억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공동 명의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2대 1의 비율로 이제 돈을 낸 겁니다. 자, 일단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본인 입장을 지금 막 밝히고 계시는데, 자, 일단 부부가 지금 둘 다 공무원이었다면은 일단 상당히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왜 갑자기 재산을 증여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온 걸까요? 그 결혼할 때 마련한 신혼집은 그 전세를 주고 다른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전세 그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조금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나 돈 좀 조금만 줘라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2억 원을 좀 증여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님이 기왕 증여해주는 거 다른 재산도 미리 재산 정리하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4억 원 상당의 작은 상가를 함께 증여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김 씨의 아내가 이 상가 역시 증여받으면 공동 명의로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한 거고요. 자, 그런데 김 씨 부모님은 공동 명의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공동 명의는 안 돼. 내 상가 줄게. 근데 네 마누라하고 공동 명의는 안 돼. 막 지금 이런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연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고 싶어 했는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좀 어렵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게 친하게... 가능한가요? 딸처럼 예, 아무튼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뭐 그렇게 어렵게 여겼던 모양인데요. 그래서 평소에 고가의 선물도 사주고 트렁크에 가득 뭘 사와서 며느리한테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딸이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손녀가 태어나면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좋은 상황인데 문제는 그 신혼 초에 한번 다툰 적이 있는데 부부싸움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혼 얘기가 잠깐 나왔었고 아내가 위자료로 신혼집을 달라는 얘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어서 그 기억이 시어머니한테 남아 있어서 이걸 내가 주더라도 공동명의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송 기자 어머님은 그 와이프를 딸처럼 아끼시나요? 그럴 걸로 보입니다. 네, 아직 안 물어봤는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고 아니고가 아니라 그 네. 옆에서 보면 알잖아. 마음은 그러신 것 같아요. 네. 행동은 아니고. 네네. 네네.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렇게 행동하시진 않으시고요. 아, 진짜?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 생각은 일단 송 기자가 전했고 이 남편 김 씨의 생각은 지금 입장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김 씨도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한 거죠. 공동 명의를 아내가 주장을 하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저 아내가 당당하게 공동 명의를 주장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집을 장만할 때도 우리 집에서 돈을 많이 해갔는데 너네 집에서 한 게 뭐냐. 자, 그런데 또 공동 명의를 주장하냐. 뭐 이런 입장입니다. 공동 명의를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떠세요? 이게 좀 뭐 저는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이거 뭐라고 제가 뭐 좀 근데 저는 그냥 조금 이 며느리가 좀 너무하다는 좀 욕심쟁이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말씀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부부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뭐 저런 이런 비슷한 상담 같은 것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뭐 이거 공통적인 건 아니고 제가 했던 경우에는 신뢰의 문제로 이 아내분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이게 부부가 어차피 함께 공동 생활을 하는 거고 내가 이게 당신과의 어떤 공동체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뭐 증명해야 하는 것 그렇다라면 적어도 이런 것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늘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하고 우리 기자님께서는 좀 뭐랄까요, 좀 솔직하지 못하고 약간 좀 이렇게 아내 쪽에서 생각하는 게 많아서 지난주에 제가 조론 관련해서 조론 좀 생각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다고 하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쫓겨났잖아 집에서.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조론 이러고 저를 반기더라고요 장모님하고. 진짜. 근데 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이거 저 솔직하게요. 이거 저 아내가 너무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이거 부모님한테 좀 큰일 날 것 같은데 오늘도 지금
장모님하고 보고 계시지만 이거는 좀 이참에 그냥 그 원룸 계약하지 그냥. 집에서 나와. 너무 가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거는 조금 저는 아내 입장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소장님도 한 말씀 하셔야죠. 근데 사실 저도 여자다 보니까 이제 초록은 동색이라고 여자 편을 좀 들고 싶기는 한데 사실 요즘은 이제 여성들도 다 이제 우리 사건반장 같은 프로를 많이 봐서 법을 잘 알아요. 그래서 기여가 전혀 없는 재산에까지 그 욕심을 내거나 그러신 분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조금 여자분이 과한 요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본인의 이제 친정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고 본인도 이제 모아놓은 모든 걸 다 이 결혼 생활을 위해서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 내 삶의 모든 전부가 된 거죠.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이혼 얘기가 처음에 나오고 이러니까 이러다가 이혼을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불안함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혼을 하면 이 집 나 줘야 돼. 나 그다음에 이 건물도 공동 명의해야 돼. 이런 게 그러니까 이혼을 할 때를 진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혼을 하거나 우리가 분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나타내는 건 아닐까. 자, 지금 김경진 님이 그냥 결혼하지 마. 딱 제가 이래서 결혼을 주저하게 됩니다. 진짜. 제가 이 사연에 달린 댓글 몇 개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끼어드세요. 정신 차려요. 그런 배우자하고 무슨 미래를 설계합니까? 라는 분이 계셨고 시가에서 해준 거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부부 사이가 계속 좋을 것 같죠?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얘기 있어요. 이건 약간 좀 며느리 입장인데 시부모가 땅 증여해주고 시부모 간섭 심해질까봐 난 오히려 이걸 거절했다. 그런 이런 사람들 꽤 것도 있어요 요즘. 네, 나는 받지도 않고 예. 그렇다고 의무를 너무 많이 부과받지도 않고 뭘 받지도 않고 너무 많이 해줘야 되기도 싫다. 나는 별로 안 받고 싶다 이런 분들 꽤 있어요. 진짜군요. 집안마다 사정마다 다 달라요. 이걸 어느 쪽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보는 저희 사건 매장 보시는 분들 중에는 예비 고객분들이 좀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누구의 고객이요? 아니 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송 중에 영업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그랬다는 거 제 영업은 아니에요. 이혼을 잘 시켜주는 변호사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방송가에서 유명하잖아요. 또. 이혼 전문 변호사. 방송에서는 제가 이혼 전문으로는 거의 활동 안 하죠. 물론 그렇긴 하죠.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증여받은 부동산 공동명의 요구하는 아내, 이 아내의 요구 들어줘야 되느냐입니다. 자, 뭐 좀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뭐.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마다 다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원칙만 그냥 법적인 원칙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법은 부부 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혼 전부터 자신이 가지고 온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결혼 후라고 할지라도 뭐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으로 얻은 재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각자 관리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들을 잘 못하시죠. 그래? 그럼 내 급여 통장을 안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본인이 맡겼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원칙은 각자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법이고 의무적으로 공동명의로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거기 때문에 다만 시간이 또 흐르잖아요. 이렇게 받은 뒤에 시간이 오래 흐르고 나면 그 다음 한 10년, 20년이 지나면 이게 또 고유재산이라고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거 혼인 공동생활에 쓰인 재산이네가 되면 또 뭐 명의를 공동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부부 공동재산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송 기자 뭐 자꾸 계속 뭘 적고 있는데 뭐 할 말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혹시 집에서 연락 왔어요? 아닙니다. 빨리 말 좀 해봐. 네. 좀. 아니 그러니까 뭐 법적인 해결 이런 걸 떠나서 좀 그 감정적으로 좀 서로 서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뭐 이제 이혼까지 생각하고 공동을 하자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고 아내 입장에서도 좀 서운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괜히 물어봤네요. 예. 아무튼 소장님 네. 좀 마무리 말씀 아무거나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송 기자 얘기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돈이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되게 사이도 어긋날 수 있고 괘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욕심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부인이 하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불편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는 결혼한 지 별로 안 돼서 그렇지만 그런지 정말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의 문제일 수도 있어서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돈 문제로만 문제를 하면 더 사회가 어긋날 수 있으니까 좀 깊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모범답안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문제 있으신 분들은 우리 양 변호사님께 좀 연락을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사건 상황실 이어가죠.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5월 인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4살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인데요. 숨진 피해자는 5m가량 끌려갔고 함께 있던 딸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 발생 사흘 전 눈 수술을 받았고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깊은 반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운전자가 매일 출퇴근하는 도로였다는 점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군대의 실상을 현실감 있게 그린 드라마죠. DP에 출연한 배우 손석구 씨가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달 31일 한 누리꾼이 손석구의 학교 폭력을 고발합니다라는 계정을 소셜미디어에 만들었는데요. 손석구 씨가 중고등학교 시절 학폭 가해자였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 손석구 씨는 학폭 논란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히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손석구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근거도 없이 익명으로 올라온 글에 해명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부모님께도 떳떳하다는 말을 남기며 학폭 논란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 고고님이 이 양 변호사님 사무실 번호 좀 알려달라고. 아, 지금 좀 심각한 분위기신가요, 혹시? 아, 예, 안타깝네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손석구 씨, 송 기자 거기 나오는 배우잖아요. 네, 드라마 DP에 나오는 배우입니다. 음. 근데 학교 폭력에 지금 휩싸인 건데 익명의 누리꾼이 이제 고발을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트위터의 익명의 게시판에 익명의 아이디로 글을 올린 건데요.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폭력 한 걸 목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석구는 힘이 약한 상대만 골라서 괴롭혔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사람을 그렇게 때리던 자가 어떻게 대중매체에 얼굴이 나오는 직업을 택할 수 있나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석구 씨도 바로 반박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근거도 피해자도 명시하지 않은 익명의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떳떳하다라면서 이런 류의 무책임한 익명 고발이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사회적 문제라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등원 교통사고. 저는 처음 이 사고가 있을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눈 수술하고 안 보이면 운전대 잡지 말았어야죠. 그럼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남성이 받은 수술, 왼쪽 눈 익상편 제거 수술이었는데요. 이게 눈동자를 침범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력장애나 사실을 유발할 수 있어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고요. 수술 후에 이틀 정도 통증, 출혈, 이물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사고 발생 3일 전에 왼쪽 눈 수술을 받았는데 휴식을 조금 더 취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회복하고 출근길에 나섰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겠냐면서 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코로나19로 영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생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를 드린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한 가정을 무너뜨렸다며 사죄를 했는데요. 오늘 저 사건만장 뭐랄까요? 그 부모 이게 저 아이들의 트라우마 이런 사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요. 자, 소장님 정말 그 아이, 네. 엄마 손잡고 횡단보도 건너다가 엄마가 저렇게 아이가 어떻게 살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아이한테
애기들한테 엄마가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뭐가 그럼요.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극이고 지금 이제 이 삼촌 말에 의하면 두 조카가 지금 둘 다 심리 상담 받고 있고 특히 첫째 조카는 엄마를 죽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막 화를 내다 잠을 든다고 하니까 이 가정 행복하던 가정이 산산이 조각난 것은 또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친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늦은 밤 왕복 7차로 도로를 달리고 있는 운전자. 어둠 속에서 무언가 튀어나옵니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였는데요. 피할 틈도 없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달 13일 부산시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보행자는 이 사고로 전치 17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맞은편 차량의 라이트 불빛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 같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운전자는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걱정하면서 보행자의 건강이 하루빨리 쾌차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 넘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해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3년에 걸쳐 모두 27차례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주장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30번 가까이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송 기자.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더 올라갔어요. 네,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이었는데 2심에서 13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년 6개월 정도 늘어난 건데요. 재판부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오랜 기간 범행을 당했다. 그래서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그 무단횡단 사고 영상 지금 한번 보여주시죠. 예, 보여주시죠. 아직 조금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는군요. 자, 다시 보여주세요. 양 변호사님, 저거 피할 수 있습니까? 저도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저라도 피하기 어려웠겠다, 상상을 못했었겠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7차선 도로도 크고요.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를 받고 진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진 좌회전이니까 다른 차들은 4차선에서 헤드라이트를 켠 채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차선에서는 저 헤드라이트 때문에 앞을 보기가 어렵고 그렇죠. 게다가 밤이고 비도 오고 있었던 거예요. 또 옷도 검은 옷이에요. 또 검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지금 화면이니까 저희가 알고 지금 같이 그렇죠. 보고 있으니까 보이지만 동그라미를 쳐놨으니까 그렇구나라고 사실상 알지. 이쪽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요.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뭐 법정까지 가서 다퉈질 여지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 교통사고 때 굉장히 차량 운전자들이 불리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CCTV라든가 블랙박스 같은 게 있어서 법정에서 많이 다퉈지고 정말 저 상황은 운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결국 과실이란 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를 못 피했느냐는 건데 피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못 피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사건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자, 사건 사고 속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는 사건 현장. 오늘 찾아간 첫 번째 현장, 영국으로 가보시죠. 이건 뭘까요? 예, 늦은 밤에 어느 가게 앞에 자동차 한 대가 다가오는데요. 갑자기 옆으로 뒤집혀 넘어집니다. 자동차가 뭔가에 부딪힌 듯 튕겨져 나가면서 옆으로 누워버렸습니다. 왜 저래요, 저거? 네, 알고 보니까 저 차량이요.
밧줄에 뒤에 ATM기를 끌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넘어진 겁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게 아닌가 싶은데 되는 줄 알고 했는데 ATM기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자동차가 오히려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ATM을 왜 달고 가요? 그러니까 훔치려고 했던 거죠. 아, 진짜? 예, 복면을 쓰고 야구방망이를 든 남성 3명이 저 가게를 습격해 직원들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다른 남성 1명은 ATM기를 끌고 갈 준비를 마친 뒤에 차에 올라탔는데요. 이들 일당이 ATM기를 빼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마지막 시도에서 그 자동차가 ATM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아, 제가 딱 보니까 쟤네들 영화 너무 많이 봤다니까. 네, 저런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도주하는데 꼭 필요한 자동차가 지금 뒤집혔기 때문에 이 절도범들은 자동차와 ATM기를 모두 버리고 그대로 걸어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아직 현지 경찰이 추적 중인데 잡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뭐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밀곡으로 이어가죠. 왜 이렇게 웃어요? 이게 한 식품 매장인데 이 여성이 기침을 하고 또 웃습니다. 기침도 심하게 하는데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있고요. 다른 손님들이 여성에게 가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을 하는데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Excuse me. I'm coming through. 약간 오버하는 것 같은데? 일부러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저 여성 다른 손님들에게 나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No, look at you guys. You're so cute. Why don't you have a mask on? Because I don't need to have one on. I'm not sick, and neither are you. You don't know who's sick or not. It's my allergies. You I don't have know who's sick or allergies. not by 지금 기침하는 게 알레르기 반응 때문이라면서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거절하고 또 일부러 기침 소리를 크게 내면서 저렇게 비웃기까지 합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게 한 모녀였는데요. 모녀가 사러 물건을 고르던 중에 저 여성이 다가와서 왜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녀가 델타 변이 때문에 우려 때문에 쓰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 마스크를 왜 안 쓰고 있느냐가 아니라 마스크를 왜 쓰고 있느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적반하장이었던 거죠. 왜 쓰시냐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써야지 델타 변이 때문에라고 말을 하니까 그렇죠. 계속 따라오면서 기침을 저렇게 해댔다고 합니다. 놀리는 건 거죠. 저 지역도 지금 2주 전부터 실내도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권고에서 의무화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저런 행동을 한 겁니다. 좀 이상한 사람이네, 저거. 많이 이상해 보이는데요. 말싸움이 커지니까 식품 매장 직원이 와서 상황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유리꾼들이 지금 저 여성의 신상을 찾아냈습니다. 아이고. 여성이 한 IT 대기업에서 일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논란이 커지니까 해당 기업이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영상 속 여성이 더는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잘린 거예요? 그건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네, 아마 아무튼. 자, 소장님, 약간 저 사람 약간 가학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콜록콜록하면 그것 때문에 막 이런 사람 보고 너 귀엽다 이런다는 거잖아요, 지금. 가학적에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저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싫어하는 것조차 즐기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네 불편하네요. 예. 보기가.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랑스로 가보시죠. 고층 빌딩. 네, 파리 근교 라데팡스의 한 고층 빌딩입니다. 남성 4명이 저렇게 장비도 없이 건물 외벽을 타고 위로 뭐야.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뭔가 장비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없어요. 저 건물의 높이가 187m나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섭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전장치도 없이 맨손으로 건물 외벽을 붙잡고 성큼성큼 저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뭐 곤돌라 같은 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진짜. 없어요. 예. 자, 저 남성들은요, 프랑스의 백신 접종 증명서와 관련된 법안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일부 국민들은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저들도 저렇게 무단으로 건물 벽을 타고 오르는 일종의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저 중에 보면 저 스파이더맨, 예, 스파이더맨으로 불리는 등반가가 한 명이 있죠. 누구죠? 예. 자, 60살의 등반가 알랭 로베르시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오르다가 무단 등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어서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자, 로베르 씨는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를 비롯해 전 세계 한 150여 개의 고층 빌딩을 그동안 혼자서 정복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저 같이 동행한 분들이 아들뻘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함께 고층 빌딩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죠. He's a huge inspiration. So obviously, it's a big, it's honor. You know, it's an honor because I've been watching Alain Robert when I started climbing when I was like 8 years old, and at this time I didn't even think I could even meet the guy. Alexi, I'm nearly 3 times your age. I am not seeing any obstacles about climbing at the age of 70, even maybe 70 plus. 아니 나이를 60이나 먹었으면 야 애들은 그 어린 친구들한테 나처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나 오히려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진짜. 교훈을 줬어야 되는데 결국 저렇게 다 함께 1시간 만에 건물 꼭대기에 도착을 했는데요. 굉장히 웃겨요.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게 붙잡혀서 이번에도 무단 등반 혐의로 못한다 지금 아주 그냥 만세하고. 만세도 부르고. 자, 로베르트 씨가 187m 높이의 1빌딩에 오른 게 11번째였다고 하는데요. 물론 60살 나이에 뭐 여러 도전을 하는 건 참 멋집니다만 저렇게 경찰에 체포되면서 또 청년 그 나이의 친구들과 함께 저런 도전하는 건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이게 어떤 상황이죠? 예, 도로 한복판에 뭔가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바나나 나무인데요. 트럭은 물론이고 승용차들까지 도로 한가득에 우뚝 서 있는 바나나 나무를 저렇게 피해서 달리고 있는 겁니다. 뭐 누가 일부러 심어 놓았겠죠? 예. 자, 길에 바나나 나무를 심은 주인공은 인근에 사는 한 남성인데요. 도로 포장이 벗겨져서 땅이 움푹 파이고 심하게 훼손됐는데도 행정당국이 저거를 복구를 해주지 않으니까 당국에 항의하기 위해서 바나나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도로를 지나는 많은 차들이 구덩이에 빠져서 그동안 크고 작은 좀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요. 포트홀. 예. 자, 주민들의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죠. I see a lot of cars that come through here and they bottom out. You know, you hear this big bang and you know somebody hit a hole. It messes up the tire, messes up the rim, and then it basically messes up your day. 보수를 안 해줬나 보네요, 이거. 예. 자, 지역 당국은 도로를 보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도로가 사실 사유지거든요. 때문에 수리를 할지 말지 결정할 권리는 바로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바나나 나무 때문에 오히려 도로를 지나가는 게 더 힘들어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나나 나무를 심은 남성은 일단 바나나 나무가 구덩이 위치를 알려서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그대로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인도로 가보시죠. 뱀이다, 뱀. 예. 한 남성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뱀 한 마리가 나타나서 남성 있는 쪽으로 꿈틀꿈틀 다가갑니다. 소리 없이 앞으로 나아가던 뱀, 남성이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스르르 기어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지금. 예, 들어갔는데 남성이 지금 몰라 지금 자고 있는 모양입니다. 모르는 것 같은데요. 당시에 저 뱀이 무려 4분이나 남성이 덮고 있는 저 이불 속에서 꿈틀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자고 있던 중에 자기도 모르던 사이에 뱀과의 동침을 한 겁니다. 잠시 후에 다행히도 남성이 뭔가 이상한 걸 느끼게 됩니다. 몸을 좀 뒤척이기 시작하더니 뒤척이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고 싶어 뒤척이다가 좀 이따 뱀을 발견하는데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뱀도 같이 놀라고 뱀도 방금 공중으로 점프를 했었습니다. 뱀도 놀랐구나. 동시에 같이 이 인간 왜 이래 이러면서 막. 네. 근데 안 다쳤나요? 이거 진짜 그게 걱정인데. 다행히 남성은 다치진 않았는데요. 근데 이게 웃을 게 아닌 게 저 뱀이 알고 보니까 코브라였습니다. 세상에. 네. 코브라가 쏘는 독이 흔히 뭐 코끼리를 쓰러뜨릴 정도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 코브라가 남성을 공격하지 않아서 망정이지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저 코브라는 남성이 발견한 직후에 벤치 아래로 사라진 뒤에 숲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코브라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잠시 30초간 전한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콜라겐 전 마셔요. 피부 속에서도 채워야 하니까. 마침내 피부를 잘 아는 콜라겐.
슈퍼콜라겐 에센스 아모레 퍼시픽. 어떤 움직임에도 흔들림 없이 비너스 메모리쉬. 편안함의 진심 비너스. 양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아까 그 뱀이 이렇게 쫙 점프한 게 뭐 놀라서 튄 게 아니라 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시네요. 좀 많이 하시는군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반가족 여러분, 주말 동안 푹 쉬시면서 재충전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